있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달러당 약 6.8에서 7 위안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달러 대비 약 6에서 7% 정도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어려운데도 위안화는 오히려 평가 절상된 상황인 겁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한 나라의 통화 가치는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합니다. 경제가 좋으면 통화가 강해지고 경제가 나쁘면 통화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최근 중국 상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침체는 계속되고 있고 내수 소비도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민간 투자 역시 크게 위축돼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죠.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금은 자연스럽게 금리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즉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와 미국으로 향하려는 압력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위안화 약세를 예상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전망이었던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즘 한국도 경기 상황이 썩 좋지 않죠. 달러당 원화 환율이 1,500원 넘게 오르면서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원화 약세가 나타난 건데요. 중국 역시 투자와 소비가 모두 위축되면서 실질적인 경기 둔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은 원화처럼 약세가 아니라 오히려 위안화 강세를 보인 걸까요?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중국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위안화로 바꾸려는 수요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상수지, 다시 말해 무역수지는 실제로 흑자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달러를 벌어들이는 만큼 달러를 위안화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위안화 강세 요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본금융 계정에서는 상당한 자본 유출 압력이 존재했습니다. 이건 위안화 약세를 만드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느 쪽 영향이 더 클까요? 사실 규모가 큰 경제권에서는 환율이 무역보다 자본 이동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역은 비교적 천천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자본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도 대규모로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중단기 환율은 자본 이동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무역 중심의 경상수지는 현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펀더멘트를 반영하지만 단기 환율을 움직이는 힘은 자본이 더 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자본 유출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안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위안화를 이해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환율 시스템입니다. 중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완전한 자유 변동 환율제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환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인데요. 대표적인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외 시장에 있는 위안화 유동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2025년 이후 국제 대형 은행들과 주요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위안화 약세를 전망하고 있었는데요. 중국 중앙은행은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시장에 풀려있는 위안화를 흡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해외 투자자들이 위안화를 공매도하려면 먼저 위안화를 빌려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빌릴 위안화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빌리는 비용이 크게 올라갑니다. 결국 공매도 자체가 훨씬 어려워지는 것이죠. 투기 세력 입장에서는 위안화를 공격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준 환율 제도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매일 위안화의 기준 환율을 발표하는데요. 시장 환율도 이 기준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일 경기장의 출발선을 다시 정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시장에서 하루 동안 위안화를 강하게 밀어붙이더라도 다음 날이 되면 중앙은행이 다시 새로운 출발선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이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장 심리 관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종의 여론전인데요. 중국 금융당국은 반복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중국은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충분한 능력과 수단을 갖고 있다. 이 말은 결국 시장에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무리하게 위안화를 공매도하지 마라. 필요하면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 있다. 외환시장은 다른 어떤 시장보다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만으로도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투기적인 공매도 세력이라는 겁니다.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자본 유출은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이가 존재하는 한 장기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의 개입은 위안화 약세에 대한 기대 심리를 낮추고 평가 절하 압력을 뒤로 미루는 역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중국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위안화 강세를 유지하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부채에 있습니다. 중국이 환율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결국 부채 문제와 연결돼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심각한 것이 지방정부 부채입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오랫동안 각종 투자회사를 만들어 막대한 돈을 빌려왔습니다. 이른바 지방융자 플랫폼, 중국어로 청토우 핑타이라고 부르는 회사들인데요. 지방정부가 설립한 자금 조달 회사입니다. 철도와 도로, 항만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은 물론이고 산업단지와 부동산 개발까지 이런 회사들이 막대한 돈을 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당수 사업이 기대했던 만큼 수익을 내지 못한 겁니다. 법적으로는 기업이 진 빚이기 때문에 정부 공식 부채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지급 보증을 서고 있고 사실상 연대 책임까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채를 숨겨진 정부 부채라고 부르는데요. 엄청난 규모의 숨겨진 부채가 계속 누적돼 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의 정부 부채와 지방융자 플랫폼 채권을 합친 규모는 GDP의 126.6%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이 비율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부채 비율 65%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중국에는 4,000개가 넘는 지방융자 플랫폼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는 얼마나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순자산 수익률이 4%를 넘는 회사는 전체의 3%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97%의 회사는 사실상 희망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4%라는 수익률도 아주 낮은 이자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97%가 넘는 지방융자 플랫폼은 설령 약간의 이익을 낸다 해도 부채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건데요. 원금 상환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죠. 그리고 현재 숨겨진 부채 규모는 이미 100조 위안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이 2024년부터 계속 이야기해온 10조 위안 부채 정리 계획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이 10조 위안은 냉정하게 말하면 원금을 갚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갚는 돈인 겁니다. 그럼 막대한 원금은 어떻게 갚을까요? 새로 빚을 내서 기존 빚을 갚는 방식,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미래로 밀어놓는 셈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위안화 강세에 대한 질문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거대한 부채와 위안화 환율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 둘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가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죠. 결국 중국 정부는 막대한 부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장기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야 새로 빚을 내서 기존 빚을 갚는 지금의 구조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거대한 부채 원금의 실질 가치도 조금씩 낮출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상승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환율 상승으로 위안화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낮게 유지된다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면 중국 자본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해외로 이동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약 이런 자금 유출이 심해진다면 중앙은행은 결국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막대한 부채 이자 부담도 함께 늘어나겠죠. 원래도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매년 지급해야 할 이자까지 늘어난다면 이건 심각한 거죠. 공무원 월급이 몇 달 밀리는 정도는 사실 가장 급한 위험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공식적인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디폴트는 중국 공산당에게 있어서 국가 통치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책 우선순위는 대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채를 안정시키는 것. 둘째, 저금리를 유지하는 것. 셋째, 환율을 관리하는 것. 결국 환율은 독립적인 정책 목표가 아니라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도 국가부채가 많지 않나요? 미국도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 어느 나라든 정부는 낮은 금리를 선호합니다. 국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정부가 금리를 낮추고 싶다고 해서 연방준비제도가 그대로 따라가는 구조는 아니죠. 정부와 중앙은행 사이에는 일정한 긴장 관계가 유지됩니다. 반면 중국은 조금 다릅니다.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정부의 정책 목표에 맞춰 함께 움직이는 구조인데요. 다시 말해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위안화를 단순히 시장 논리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위안화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므로 위안화가 너무 빠르게 강세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안화 가치가 지나치게 오르면 수출에는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규모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오거나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상황 역시 당국은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달러당 6.65에서 7위안 수준입니다. 미국이 완만한 금리 인하를 이어가고 미중 갈등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달러 가치가 더 약해지거나 미중 관계가 예상보다 개선된다면 달러당 6.5위안 수준까지 위안화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대만 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하거나 미국이 대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세계 경기 침체까지 겹친다면 자본은 빠르게 중국을 빠져나가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지죠. 그렇게 되면 위안화는 달러당 7.2에서 7.5위안 수준까지 환율이 오르면서 위안화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결국 위안화는 단순히 시장에서 결정되는 통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경제 상황만으로도 설명하기 어렵고 정부 정책만으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부채와 금리, 자본 이동, 그리고 환율 관리까지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안화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중국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중국 정부가 무엇을 가장